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파산관제에 대한 재산한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파산관제에 대한 재산한가 이외의 관점이 중요성. 파산관제인은 그 공적 기관성 및 파산관제인에게 해부되어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성을 배려하는 한편 재산한가 이외의 배려를 요하는 국면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법인이 파산이라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 학교법인이 파산이라면 학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킬 것. 이라는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 저 학교는 일단 학생들 수업 기회죠. 개, 고양이 등 생체를 다수 취급하는 회사의 파산하려면 생체를 야생화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적절한 동종회사에 양도하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병원 같은 게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동물병원은 아니고 이제 분양을 하는 개나 고양이를 분양하는 이제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애완동물이 몇 마리냐 했더니 한 10마리인가 20마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가를 포기했는데 그 규모가 크다면은 그 생명체를 적절하게 이제 같은 회사에 양도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가 있죠. 이러한 장면에서는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요청에 합당한 사회적 사명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보면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해서. 그래서 그때는 적절하게 이제 판가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이제 뭐 싸게라도 그 회사에 양도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건 평양 오염이 남아있는 토지나 이건 이제 제가 볼게요. 페이지지? 8페이지입니다. 토양이네, 토양. 평양이 아니라 토양입니다. 흑토자. 또 토양 오염이 남아있는 토지나 산업 폐기물이 남아있는 건물을 매각할 때 오염 제거, 확산 방지 및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파산 재단으로부터의 포기로 인한 처분은 한정적으로만 인정된다. 파산관제인 재단의 관리 환가 회수 총론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전속되며 파산관제인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지적재산권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의 환가, 회수 및 처분을 그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환가, 회수 처분을 함에 있어서 파산관제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파산재단의 환가, 회수 시기 구파산법에서는 일반 채권조사 종료 전 파산관제인은 재단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구파산법에서도 이랬을 겁니다. 아마. 채권조사 종료 전에는 재단 재산의 파산재단이 환가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지체 없이 환가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를 할 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산재단의 자산 열화가 진행되어 처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면하기 어려우므로 현실 운용에 있어서는 파산 선고 후 일반 채권 조사 종료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채권 조사 종료 전에 뭐 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보충 의견,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1차적으로 파산자를 위하여 그 산출목을 적절히 유지 증감해야 하는 표창을 하되 한편 파산자의 실체법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해관계인 간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정리 조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법에서는 일본 신파산법이 2005년부터 시행한 환가 시기에 관한 상기 제한을 철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의 선임은 신속히 환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교환 가격 및 회수 시 주의사항. 이게 이제 번호는 안 나오네요. 그냥 숫자는 그냥 그대로 표시했으면 좋은데, 교환 가격 및 회수 시 주의사항. 파산 절차는 파산자의 재산을, 우리나라는 이제 채무자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이제 파산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나 봅니다. 파산 절차는 파산자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환가하고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 회수가 파산관제의 업무의 핵심이죠. 파산관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환가, 수입, 환가, 파산관제인은 다음 환가, 회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 오타가 났네요. 1. 고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한, 고액의 환가. 고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한 높은 금액으로 재산 환가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상품을 포괄적으로 단일 거래자에게 매각하기보다는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복수의 인사업자에게 견적을 내도록 하는 등에 의해서 경쟁 원리를 작동시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절차 부정의 관점에서도 가격의 공정성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파산 회생 재산 매각 사이트에다가 공고해서 입찰을 하는 게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터넷 경매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 단 상품이 불일치, 흠집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으며 낙찰자가 그것을 납득한 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반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노 클레임, 노 리턴 특약이 기재를 하고 출품 시 충분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반품 접수 요구,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렇죠. 이거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죠. 이 점은 부동산 등의 매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 법원에 부동산 매매할 때 반드시 하자가 있어도 관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하자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 다음에 금전적 가치가 생길지 말지를 판단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만큼의 부동산. 그렇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획부동산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팔아먹은 그 가치 없는 땅이 많죠. 공유 지분만큼의 부동산. 접도하지 않은 토지. 이거는 이제 접도하지 않는 토지가 뭡니까? 그럼 맹지란 얘기죠. 맹지. 도로를 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 접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국도 배를 가다 보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죠.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구역이라는 얘기죠. 접도구역 같은 데는 이제 뭔가 개발이라든가 건물 이런 게 이제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특별법상으로. 접도하지 않은 토지. 맹지란 얘기입니다. 지적재산, 도메인 네임 등이다. 그 경우에는 종업원, 채권자 등의 관계자 및 동업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환가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저도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뭐 이런 상표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를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공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동종 업종이나 비슷하게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잘 탐색을 해야 되죠. 고정자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부동산 재단 포기, 창고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량재고 폐기 처분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고정자산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산세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안이하게 재단 포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신속성.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고액
그게 한가고 두 번째가 신속성입니다. 신속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며 파산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처리는 파산자들이 부담하는 사무처리 경비를 대폭 압축한다. 대폭 낮춘다는 얘기죠. 또 재단의 날 것 등 여러가 빠른 날 것을 내는 건 아까 말한 생물입니다. 생물. 뭐 생선이라든가 농축산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날 것 등 열화. 그러니까 썩는 거죠. 열화가 빠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업체에 매각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면 폐기 처분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같이 재단 구성 재산 자체가 조속한 한가 없는 폐기 처분할 필요로 한다. 빨리 이걸 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폐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채권 회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더불어 회수가 늦어질수록 채무자의 미지급 또는 감액 요청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렇죠. 깎아달라고 이제 아우성이죠. 파산관리인으로 취임한 후에는 즉시 외상 매출금 등이 채무자 및 채권액의 파악 및 채무자에 대한 청구 통지에 착수해야 한다. 외상 매출금을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외상 매출금을 이제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불도 통지에 대한 빠른 답변도 없는 것 같다면 즉시 지불 독촉 절차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일단 법인 파산 같은데 이런 게 많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급 명령을 날리든지 아니면 본안 소송을 하는 거죠.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파산 선고라고 합니다. 일본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라고 해요. 선취특권에 의한 물상대에 의한 압류는 가능하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채권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르기 전에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상대에 의한 압류가 가능한 게 이제 뭐 수용부 상금 같은 게 대표적이고 일반 민사에서는 거의 없죠. 또 시효 소멸이 가까운 채권이 있는 경우는 배달증명부 내용증평 우편에 의한 청구서를 송부하여 지급 최고하고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배달증명까지 돈을 더 주면 배달증명까지 해주죠. 배달증명. 내용증명은 내가 발송한 것만 입증하는 거지 그게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까지 입증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지 배달증명이면 이제 그것까지 해줍니다. 좀 더 요금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파산관제인으로서 개별 채권 회수를 가능한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채권 또는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채권이 마지막 조기 방법으로서 서비스를 유효하게 하려는 것도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유용하다. 무슨 서비스를 이게 좀 번역이 있는데 3번 재판소와의 면밀한 협의 보고 법원이 감독하에 있음에 따라 당연하지만 재판소와의 협의는 계속적으로 때때로 밀접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법원과 판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때때로 시시각각 협의하는 게 좋죠.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단. 특히 판단을 망설이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재판소와 협의를 한 후에 판가 처분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사님들과 이제 주로 이메일로 이제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취득. 채권자 등이 관계자로부터 파산자의 자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죠? 채권자들이 이제 제보하는 경우도 있죠. 채권자 신청에 의한 파산의 경우에 특히 채권자로부터의 정보가 중요하다. 채권자 파산 신청은 우리나라에서는 흥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뭐 법무사, 변호사 이런 직역에 대한 채권자 파산 신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보다는 이제 가끔 있었습니다.
다음에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에서 파산자의 은닉재산이 판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시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우편물 촉탁 제도를 이용해서 파산관제인에게 촉탁되도록 이제 의무화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편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돼 갖고 채무자의 어떤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만 하더라도 처음에 파산관제인 했을 때는 채무자를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속된 말로 재산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그 당시에 몰랐던 것 같아요. 보험에 관한 자료도 뭐 거의 몰랐던 것 같고 어떤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 거죠. 지금은 채권자, 채무자의 활동, 비활동 계좌 내역까지 들추는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로 추격해야 돼. 채무자에게 당도하는 우편물이라는 거는 99%가 뭐냐면 독촉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몇 박스가 쌓입니다. 몇 달 지나면. 그래서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우편물로 저도 이제 추적한 경우는 1년에 한 건 정도 나옵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나와요. 뭐 공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상금이라든지 우연찮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떤 주로 법원 공탁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흔치는 않아요. 이제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돼 갖고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또 대규모 채권자, 주로 별채권자에게는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시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환가, 회수 상황을 점검하고 파산 절차 종료를 위한 스케줄을 파악하는 동시에 처분 누락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쎄요, 개인 파산에서 이 정도 뭐 리스트까지 작성할 게 있나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법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수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근저당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세양극금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를 법인 파산 관제에는 이런 게 있는데 개인은 뭐 이런 게 개인은 환가를 해봐야 한두 개죠. 한두 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리스트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관점에 필요한 변호사의 기술과 마음가짐.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로 도산 처리에 관여한다. 거래처 파탄 통지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채권 회수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폰서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재생에 관여하기도 한다. 회생 절차에서의 감독위원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위원이라고 하죠. 관리위원과 같이 법원에서 선임되어 회생 채무자의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 감독을 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회생 분야죠. 이들은 모두 채무자와는 다른 입장에서 도산 처리에 관한 것이지만 변호사로서 필요한 스킬과 마음가짐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서는 채무자 측의 입장, 특히 파산관제인으로서 필요한 변호사의 스킬과 마음가짐을 기술한다.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 폭넓은 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소양. 예로부터 도산 사건은 법률 문제의 도가니라고 했습니다. 도가니. 도가니라는 영화도 있었죠. 근데 뭐 장애인 뭐 이렇게 폭행하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의 도가니가 뭡니까? 법률 문제의 도가니. 도가니탕. 뭔가 잡스러운 게 엄청 많이 다 들어있는 거죠. 도가니라고 하죠. 예로부터 파산 사건은 법률 문제의 도가니라고 하였다. 온갖 다 모여 있는 거죠. 도가니가 뭐 민사, 형사, 가사,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뭐 임대차 없는 게 없습니다. 각종 도산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도산 판례 이해는 물론 도산 사건의 관여함에 있어서는 도산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그 업종의 특성도 알아야 되죠. 유통업이면 유통업, 그렇죠?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IT면 IT. 그다음에 뭐 정육점이면 정육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도매점, 소매점, 그렇죠? 자전거 판매점이 자전거에 관한 각종 어떤 게 필요하죠. 나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유의 제도나 권리관계가 파산이라는 유사 국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검토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뭐 학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치원, 유아원, 그렇죠? 유치원, 유아원. 유치원은 이제 그
학교 법에 적용을 받아서 유치원 같은 경우 이제 파산이 불가능하죠. 넘겨야 됩니다.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법인하고. 유치원 경영자들 이제 파산 불가능하죠. 나아가 해당 산업과 관련된 특유의 제도나 권리관계가 파산이나 유사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산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도산 관계 법령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영역, 사업 영역에 관한 지식이나 소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업종별 특성도 잘 알아야 되죠. 옛날 같으면 이제 인쇄업 같은 경우, 충무로, 그다음에 고양일산, 파주, 출판문화단지까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 이제 특성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도 찍었습니다만 업종별 특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들, 치과의사, 그죠? 뭐 피부과, 많은 이해관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업이 경제적 공경에 빠지면 그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구입처나 납품처라고 하는 거래처는 물론 대출을 받던 금융기관, 주주나 사채권자, 종업원, 조세채권자 등 그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이 미친다. 기업의 규모나 활동 영역이 넓을수록 이해관계인이 몇 명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비약적으로 많아진다. 폭넓게 투자를 모았던 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처럼 도산 절차에 익숙치 않은 일반 투자자가 채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도산 처리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의 개별적인 분쟁 해결보다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이해관계인 이해를 얼마나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특색이 있습니다. 법적 규범을 염두에 두고 공정 공평하게 배려하면서 엉킨 실을 풀고 호양적 해결로서의 화해적 해결에 의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파산관제 업무의 묘미다. 변호사가 파산관제인으로서 파산 절차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이해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산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도 유의한다. 저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환수 금액이 7억 6천. 뭐 신탁 재산으로서 이제 거기서 공매 처분된 것을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서 신탁법과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 채권 신고인이 뭐 거의 한 40명이 육박했고, 그 다음에 뭐 재단 채권자도 있었고, 일단 신탁회사하고 이제 관제인과 이제 뭐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잘 마무리됐고, 그런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생의 지식과 경영 감각. 도산 처리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세무회계상의 문제에 유의하면서 그 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도산 관제인도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변호사 중에서도 회계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 파산 관제인 5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친구가 아마 젊은 친구인데 로스쿨 한 9기, 10기 정도 되는 한 8기, 9기? 로스쿨 제도가 지금 한 14, 5년 됐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이제 한 3년 이상 된 친구를 뽑으니까 한 4, 5년 차 된 것 같은데 뭐 회계사 자격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도 그렇고 개인 파산도 그렇고 이제 개인도 뭐 사업 규모를 크게 했으면은 회계 지식이 수반돼야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아마 이제 개인 관제인도 그렇고 저희 세대까지야 이제 뭐 변호사 몰라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앞으로 지금 로스쿨 세대에는 아마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자 혹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아마 도산관제인을 하면서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 세대는.
저 여기 나오죠. 도산 사건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등이 조력을 받으면서 뭐 조력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죠. 지금 개인 파산 관제인 중에서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한 세 명? 세 명 정도? 법인은 뭐 말할, 법인은 훨씬 많죠, 그보다. 공인, 만약에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48대 39, 87명이죠. 파산 관제인이 87명입니다. 개인이 48명, 법인이 39명이라고 합니다. 87명인데 87명 중에서 아마 회계사 정식 CPA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한 8명,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세무회계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때에 따라 다른 전문가와 협동하는 동시에 파산회사의 업종이나 업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 경영적인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것을 의식해 둬야 된다. 이건 주로 이제 법인 파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었다. 파산관제 사건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전원 없이 법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대부분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전 준비 단계부터 최고 속도의 판단과 행동을 요합니다. 스타트로부터 1, 2주간이 그 후의 수속 절차의 귀추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최초에 1, 2주 안에 결판이 나죠. 그 안에 개인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기 촉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송 사건이라든가 재산 환가와 관련된 기초적인 방향을 다 정해야 됩니다. 뭐 법인도 말할 것도 없죠.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직후에 연이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속도감 있게 결단과 실행을 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별채권자, 사업 양도 후보자 등 본래적인 이해 대립을 안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배려하면서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할 담력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결단력과 실행력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종합력을 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사 하지메라는 분이 이제 집필을 한 겁니다. 여기 1페이지부터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집필자입니다. 이 집필자가 여기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활용한 일본 변호사님들이죠. 하여튼 이제 1장 끝났습니다. 1장 제 1절이 끝났고요. 제 2절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문제네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